네. 자, 앞에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계속 당좌자산 개정 과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알아봤어요. 당좌자산 중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이번에는 이제 당좌자산의 단기 금융상품. 그러니까 단기 금융상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회사도 있고, 여기 기타 단기 금융상품. 그러면 이 기타 단기 금융상품, 이거 단기 금융상품을 말하는 건데요. 근데 정기예금이라는 거 있나 볼까요? 정기예금. 네, 정기예금, 정기적금도 있죠. 자, 그런데 이게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게 정기예금, 정기적금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여기 지금 정기예금 그리고 정기적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그 단기 금융상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개정 과목을 다 만들어 쓸 수 없으니까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 정도는 표시하고 나머지는 기타의 단기 금융상품 이렇게 묶어서 처리하시면 돼요.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단기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은 아니죠. 현금성 자산은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거예요.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현금성 자산이고, 그러면 3개월을 초과해서 1년 이내인 것은 단기금융 상품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워낙 일반적인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개정 과목을 되게 만들어 써요. 정기예금, 정기적금.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의 단기금융 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기타의 단기금융 상품. 그래서 예를 들면 기타의 단기금융 상품 같은 경우는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 상품들인데 어떤 상품들이 있냐면 양도성 예금증서 CD, CD라고 하는 게 있고요. 종합자산관리계좌 CMA, MMF, 환매채, RP, 기업보험, CP 이런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거 모두 만기가 1년 이내라면은 기타의 단기 금융 상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단기 금융 상품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말 그대로 증권이죠, 증권. 네. 유가증권이라는 뜻이죠. 증권 하면은 이제 유가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매매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는 그 유가증권은 뭐가 있냐? 자, 내용을 보면은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자, 가로 속에 설명이 시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시장성이 있다는 말은 매수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한 유가증권이어야 시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유가증권 시장 하면 대표적인 게 주식시장 같은 거죠. 또 채권시장. 이렇게 매일매일 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 또 대기업의 채권, 또 국가에서 발행한 국채, 공공기관이 발행한 공채 이런 것들은 시장성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러한 유가증권을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 이거예요. 개정 과목을.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단기간이라는 건 1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1년. 그래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하고 시장성이 있으면 그것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개정 과목을 분류하면 돼요.
주식이나 사채나 공채나. 사채는 법인이 발행한 그 채권이고 공채는 공공기관 국가가 발행한 것들을 공채라고 그러죠. 주식은 여러분 아실 거고. 네, 단기 매매증권 회계 처리가 밑에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 매매증권은요 시험 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할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결산일이 됐을 때는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처분을 할 거 아니에요? 이익을 실현하려면 이제 처분을 할 텐데 처분할 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볼까요? 취득할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 거 볼까요? 구입 금액으로 회계 처리해라. 구입 금액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채권 같은 거는요. 채권 같은 거에는 그 채권의 액면 금액이 있고 주식도 액면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을 시장에서 살 때 액면 금액 얼마인지 표시된 걸 보면서 사지는 않죠. 예, 그냥 다 이게 홈 트레이딩으로 다 해버리니까 실물을 보면서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사주고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주식도 액면 금액이 있고 채권에도 액면 금액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건 투자 목적으로 우리가 사는 건데 회계 처리를 액면 금액으로 할 리가 없죠. 그래서 구입 금액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유가증권 살 때 보면은 이제 그 증권회사라든가 이런 금융회사가 중간에 끼거든요. 그럼 거기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입금을 해줍니다. 예, 우리가 살 때. 그러면 매입할 때 수수료는 이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느냐?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라. 개정 과목은 수수료 비용. 네, 이 원칙을 지켜서 회계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지금 숫자가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예제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지. 단기 매매 증권은 요거를 아예 여러분에게 인쇄해가지고 숫자 넣어서 한 거니까 예, 인쇄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지금 숫자 없이 XX로 해놔가지고 좀 이해하기가 좀 그러니까 숫자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자, 우선 지금 우리가 당좌 자산에 해당되는 단기 매매 증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만 한번 봐주십시오. 오른쪽에 매도 가능 증권은 나중에 보시고. 자, 그래서 취득시 분계입니다. 자, 아마 2019년도에 이 자료를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 어느 날 취득했다고 가정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목적으로 상장사 주식 10만 원을 취득하고 수수료 1,000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분계를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자, 차변의 자산 증가 단기 매매 증권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이 10만 1,000원이 감소합니다. 예. 그리고 1,000원을 뭘로 하느냐?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수수료 비용으로 비용 발생시켜라. 근데 수수료 비용 옆에 가로 열고 9XX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영업의 비용의 코드가 900번대예요. 그래서 9XX 하면은 영업의 비용을 숫자로 표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숫자를 넣어서 해봐야 되느냐 하면은 이 책에서처럼 그냥 XX 해놓으면 나중에 평가할 때 이걸 얼마에 샀는데 평가를 하는지 잘 숫자가 비교가 안 되니까 여기다 지금 제가 취득시 분계 이 구조를 제가 숫자를 한번 넣어본 거예요. 여기다가 자 취득시 회계 처리 이런 요령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평가시를 보겠습니다. 자 평가는 결산일에 합니다. 2019년에 만약에 샀다면 그해 결산일에 자 결산일을 맞이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앞으로 공정가치라는 말은 시장 가격을 공정가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시가 시장 가치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10만 원에 산 주식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해 봤더니 2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기말을 기준으로 우리는 그 결산 분계에서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결산 수정 분계라는 것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다 생략하고 넘어왔었는데 지금 요거 하나 나왔습니다. 결산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현재 가치로 다 맞춰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부에는 10만 원으로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만 원을 증가시켜야죠. 그래야 12만 원이 되니까.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2만 원 자산을 더 증가시키고 대변에 이걸 뭘로 처리하냐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 개정 과목이에요. 수익 발생. 자, 가격이 상승했을 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평가시 해놓고 첫 번째 분계가 공정가치가 큰 경우 이게 가격이 상승한 경우죠. 자, 차변에 오는 게 단기 매매증권 자산이죠. 자산 증가. 대변에 가는 게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요거 수익 발생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바로 보면은 부등호가 이렇게 돼가지고 장부 금액이 더 크다 이거예요. 이건 가격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공정가치가 작으니까. 하락을 했으면 자산 감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이 가죠. 단기 매매증권이 지금 자산이지 않습니까? 대변에 가고 차변에 오는 것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 개정 과목이 옵니다. 비용 발생.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예제 자료는 가격이 하락했다는 걸로 예제를 가지 않고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지금 해서 요 분계를 예를 들은 거예요. 네. 단기 매매증권 결산일에 평가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뒤로 결산 끝나고 얼마 있다가 2020년 어느 날 이 주식을 팔았다는 거예요. 처분. 자, 보유 중인 단기 매매증권 모두를 9만 원의 현금으로 처분하고 이때 주식을 처분할 때도 수수료가 나가요. 1,000원을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으로 팔고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럼 89,000원 들어왔겠네요. 9만 원이 팔았는데 수수료가 1,000원으로 계산됐어요. 그럼 89,000원이 현금으로 자산 증가했겠네요. 자,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은 처음에 10만 원에 샀고 지난해 결산 때 2만 원을 증가시켰으니까 12만 원이죠. 12만 원짜리의 자산 감소가 일어나는 겁니다. 대변에서. 그리고 차변에 현금은 얼마 들어와요? 89,000원이 들어오죠. 그러면 얼마가 차이가 났느냐? 31,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 31,000원이 바로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실이에요. 그래서 개정 과목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입니다. 31,000원. 그러면 이걸 질문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여기 수수료 어떻게 됐습니까? 1,000원이 이 안에 포함됐어요. 처분 시 수수료는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처분 손실에 더해버립니다. 아까 취득 시 수수료는 취득할 때 수수료 말고 다른 비용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 비용을 발생을 시켰지만 처분할 때는 이익이 나든지 손실이 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손실에는 더해주고 이익에서는 빼줍니다. 수수료 비용을. 그래서 이거 좀 써놔야 되겠구나. 여기다가. 처분 시 수수료는 처분 이익에서는 차감하고 처분 손실에는 가산한다. 이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처분 시 수수료는 처분 이익에서는 빼주고 처분 손실에는 더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분계가 맞게 돼 있어요. 예,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 시, 평가 시, 처분 시 분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에 많이 다루어지니까 FAT 1급 시험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참고로 그 옆에 오른쪽에 같이 왜 이걸 비교해 놨느냐. 이 매도 가능 증권도 유가증권이거든요. 그런데 단기 매매증권하고 처리 방식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그 유인물의 주제가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의 회계 처리의 차이점을 보여주려고 지금 이 예제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오른쪽에 매도 가능 증권, 이건 투자 자산에서 이 매도 가능 증권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은 당좌 자산이잖아요. 당좌 자산인 주식의 경우는 이렇게 하는데 투자 자산인 주식의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면 이제 이걸로 해야 되거든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이거 봅시다. 자, 똑같아요. 다만 단기 매매 목적으로 샀느냐, 오른쪽은 장기 투자 목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10만 원짜리를 수수료 1,000원 지불하고 똑같이 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매도 가능 증권에다가 취득할 때 수수료를 더해버립니다.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이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하고 이렇게 달라요. 취득 시 수수료는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포함한다.
단기 매매증권은 안 그랬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비슷한 유가증권인데 당좌자산 유가증권을 할 때는 비용 처리하고 매도가능증권을 할 때는 왜 취득원가에 포함할까? 자, 매도가능증권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3년 후에 팔지 5년 후에 처분할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산이 취득하면서 발생한 이 취득 수수료는 이 자산의 취득원가로 포함했다가 나중에 처분할 때 처분 금액에서 빼가지고 처분 이익이나 손실로 이익을 표시하는 게 이게 타당하다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자, 단기 매매증권은 오늘 샀다가 내일 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1년 내에 수익이 실현되기 때문에 그냥 요 취득 시 수수료도 어차피 단기에 해당되니까 이거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 버린다. 그럼 손익계산서가 결국에 같으니까 수수료 비용도 영업의 비용이고, 나중에 처분할 때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면 여기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도 영업의 비용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2019년, 2020년 이렇게 횟수가 다르게 됐습니다만은 거의 다 비슷한 시기에 비용으로 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 시 수수료를 단기에 비용 처리하더라도 손익계산서가 크게 왜곡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차이가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매도가능증권이나 그 만기보유증권은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자, 또 결산 때도 좀 다른데요. 가격이 똑같이 올랐습니다. 2만 원이 상승했어요. 그런데 차변에 있는 매도가능증권 2만 원은 자산증가. 그런데 대변의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2만 원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자본증가로 보잖아요. 자본증가로. 아까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이익은 수익 발생입니다. 그냥 단기 수익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은 자본에 더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언제 팔지 모르니까 지금 단기의 수익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 시간에서 말이죠. 어제 앞 시간에서 자본의 개정 과목 분류를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 분류에서 요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하고 재평가 잉여금은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여기 나왔죠. 이거 수익 발생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틀립니다. 이거 손익계산서로 가는 게 아니고 자본으로 갑니다.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처분에 관한 걸 볼까요? 처분도 매도가능증권이 복잡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자 똑같이 처분했어요. 9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보유 중인 매도가능증권을 이거 만기보유증권이라고 오타가 났네요. 만기보유증권이라고 하는 것과 매도가능증권은 개정과목 분류는 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매도가능증권으로 이거 바꾸겠습니다. 보유 중인 매도가능증권. 갑자기 만기보유증권 하니까 요 앞에서는 매도가능증권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만기보유증권 하니까 여기서 좀 여러분 제가 이거 오타가 났네요. 자, 보유 중인 매도가능증권 모두를 9만 원의 현금으로 처분하고 수수료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왼쪽에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된 거하고 데이터를 똑같이 썼어요. 자, 그럼 보세요. 대변의 자산 감소는 똑같습니다. 매도가능증권 이때는 이제 1,000원이
그 취득원가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원가가 달라졌죠. 12만 1,000원이고 차변의 돈은 현금이 8만 9천 원 들어오죠. 9만 원에서 1,000원 빼고 들어오니까. 자, 그런데 지난해 결산 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으로 유보시켜 놓은 자본으로 잡아놓은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은 그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해 버렸으니까 자본에서도 없어져야죠. 그래서 자본 감소를 이때 시키는 거예요. 자본을 감소하려면 대변에 있었던 것을 차변에 기록하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차변에 기록해줘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2만 원. 그러면 이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없어졌어요. 처분했으니까 없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차변의 합계가 얼마예요? 8만 9천 원에다가 2만 원을 더하면 10만 9천 원이죠. 10만 9천 원이면 12,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 12,000원이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이고 이거는 영업의 비용으로서 이건 똑같아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도 영업의 비용이고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도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최초에 얼마에 샀느냐? 10만 1,000원에 샀죠? 얼마에 팔았느냐? 9만 원에 팔았죠? (10만 1,000원에) 사가지고 (10만 1,000원에) 사가지고 9만 원에 팔았으면은 근데 수수료가 들어갔으니까 8만 9천 원에 팔은 거예요. 수수료 빼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 10만 1,000원에 사가지고 8만 9천 원에 처분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12,000원만큼 싸게 팔았죠.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12,000원 나오는 거예요.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이 자본을 상기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게 차변에 와야 돼요. 네, 이게 상당히 좀 좀 복잡한 거죠. 예, 회계 분계 처음 우리 회계 기초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분계가 그렇게 이해하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그러나 이거 이해해 둬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단기 매매증권 쪽을 지금 공부하는데 이거 단기 매매증권 회계 처리를 하면서 이것과 유사한 개정 과목인 매도가능증권의 회계 처리를 비교해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함께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가가지고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시, 평가시, 처분시 요 분계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은 거니까요. 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매출 채권, 당좌 자산의 이제 매출 채권이라는 것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채권이라는 것은 받을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는데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 매출로 인해서 발생한 권리다 이거예요. 매출로 인해서 발생한 권리가 뭐가 있느냐? 개정 과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음이에요. 이게 매출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입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은 통합 개정이고요. 개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음이죠. 그래서 아까 재무상태표의 통합 개정 제출력에서 보셨을 때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밑에 매출 채권 보이잖아요. 이 매출 채권이 과목별에서는 외상 매출금, 받으러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매출채권에서 공부할 내용이 또 상당히 많아요. 매출채권은 자 우선 외상매출금에서 알아볼 걸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은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그걸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우리가 받을 권리니까 차변에 기록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분기합니다.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 외상매출금 계정 차변에 기록해라. 자산증가예요. 그리고 대변에는 상품 매출로 기록합니다. 상품을 팔면 대변에 상품 매출, 이건 수익 발생입니다. 여기는 수익 발생이고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은 지금 우리 자산 배우는 거죠. 당좌 자산이에요. 자산 증가죠. 자, 매출할 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고요. 외상 매출금이 언제 대변에 가서 없어지느냐? 수령시. 회수라고 그러죠. 외상 매출금을 받았을 때 대변에 가서 없어져요. 자, 외상 매출금을 받게 되면 외상 매출금 그때 대변에다 회계 처리하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외상 매출금이 자산이 감소하게 되는 거고. 차변에 다른 자산이 들어오겠죠. 보통예금으로 이체 받았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수표로 받았다. 그것도 현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 회계 처리의 그 매출시, 수령시 이렇게 이 부분은 간단한데 요 뒤에서 이제 이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결산 수정 분계가 있거든요. 예, 거기가 좀 복잡합니다. 자, 이제 받으러움을 보겠습니다. 요것도 복잡하죠. 받으러움이. 자, 여러분 어음이라는 것은 뭔가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가 약속한 어음이다. 그래서 약속 어음이라고 하는데, 자, 이 약속 어음이라는 것은 우리 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좀 쓰고 있는 어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약속 어음은 발행한 자가 수취한 자에게 자, 발행인을 채무자, 수취한 사람을 채권자. 그래서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자기의 채무를 갚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약정 기일에 약정한 장소 땡땡은행에서 지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한 증권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약속어음을 받았을 때 약속어음이라고 기입을 하는 거예요. 이 상품 재고자산이잖아요. 반드시 재고자산을 팔고 어음을 받은 것만 받으러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매출채권을 공부하잖아요. 받으러음은 매출채권 개정 과목이에요. 매출채권이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매출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았으니까 받으러음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물이 하나 지방에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 영업소를 정리하면서 그 건물을 그냥 처분하기로 했어요. 건물값이 좀 비싸가지고 절반은 돈으로 받았는데 절반은 그냥 어음으로 받았어요. 약속어음으로. 그때 회계 처리는 받으러음이냐? 아닙니다. 왜? 재고자산을 파는 게 아니라 유형자산을 팔았죠.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어음을 받았을 때는요. 미수금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수금. 그래서 받으러음은 반드시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그것과 관련된 어음을 받았을 때 받으러음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받으러음은 이렇게 5단계로 흘러갑니다. 어음을 받았을 때, 어음이 약속한 만기가 되었을 때, 어음을 중간에 다른 거래처에 양도했을 때, 어음을 은행에다가 가지고 가서 현금으로 바꿀 때, 이걸 할인이라고 해요.
은행에다가 어음을 처분하는 거죠. 보관 만기가 됐는데 은행에 가보니까 잔액이 없다고 지급을 못 해주겠다라고 할 때 이걸 부도라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받았을 때, 만기 때, 배서 양도 시, 할인 시, 부도 시 회계 처리 방법을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보관 시. 이게 보관이라는 건 어음을 받았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요. 약속어음을 수령하게 되면은 받으러 음 차변에다 기입해야 되겠죠? 받으러 음이 당좌 자산이니까. 받았으니까 자산 증가. 그래서 차변에 받으러 음 얼마 이렇게 기입합니다. 대변에는 상품을 팔았으면 상품 매출. 수익 발생이에요. 대변의 상품 매출은 수익입니다. 수익 발생. 차변에 받으러 음 뭐예요? 자산 증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기시를 보겠습니다. 받으러음의 만기가 도래. 이제 어음이 보통 거기 만기가 정해져 있어요. 기입돼 있어요. 몇 월 며칠 이렇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래서 만약에 3개월짜리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3개월이 지나면 만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여 거기 어디서 지급하겠다고 하는 그 지급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래은행에다가 어음 대금을 받아달라고 어음을 갖다 주는 것을 우리가 추심 의뢰, 돈을 받아달라 추심 의뢰 했습니다. 그러면 어음 대금이 우리 회사에 입금이 되겠죠. 받으러 음은 대변에 가서 없어져야 되죠. 대변에 받으러 음 없어지고 차변에 당좌예금은 뭐냐면 어음 대금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어음 대금이 다 들어오지 않고 은행에서 추심료다 하고 비용을 공제했어요. 추심료를. 그러면 그건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면 돼요. 추심료는. 왜 판매관리비냐? 이거 판매대금 받으면서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음이 100만 원짜리였는데 추심료가 2,000원이 있다. 그러면 2,000원 빠지고 여기 당좌예금에 자산 증가되는 것은 100만 원에서 99만 8천 원만 들어오겠죠.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자, 만기 때 대변에 받으러 음이 가고요. 보관할 때는 차변에 받으러 음이 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배서양도. 여러분, 배서라는 것은 그 어음의 뒷장에다가 뒷면에다가 서명한다 이거예요. 서명은 뭐냐면 이 어음 대금을 이 사람에게 지급해라라고 서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명해 가지고 다른 거래처에다가 양도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받으러 음 뒷면에 배서하고서 양도를 했어요. 우리가 받은 보관 어음을 만기 때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고 다른 거래처에 우리가 돈을 지급할 게 있어서 그것을 배서 양도라고 그럽니다. 자, 받으러 음 계정 그러면 대변에 갑니다. 대변에 받으러 음 줬고요. 차변에 외상대금을 갚기 위해서 그랬어. 그러면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가 되는 거죠. 배서 양도 시에도 대변에 받으러 음이 가네요. 다음에 할인 시 이것도 좀 복잡합니다. 자, 할인이라는 건 뭐냐면 만기가 자 내용 여기 나왔네요. 받으러 음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 배서 양도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원래 은행에다가는 만기 때 갖다 주고 돈을 달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현금은 없고 어음은 있어요. 그러면 어음을 현금화해야 되겠죠? 만기 되기 전에 은행에다가 현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만기가 좀 남았기 때문에 만기까지 이자를 공제하고 줘요. 그걸 우리가 할인료라고 불러요. 이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 할인료를 공제하게 되면은 우리
회사에서는 이걸 무슨 비용으로 처리하냐면 어음이 매출 채권이잖아요. 이걸 처분하면서 손실 본 거예요. 할인료라는 것. 그래서 개정 과목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입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받으러움 대변에 기입합니다. 네, 그래서 대변에 받으러움 100만 원, 차변의 당좌예금은 99만 8천 원, 그리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2천 원. 아까 여기 만기 추심 시에 만약에 추심료를 뗐다 그러면 추심료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듯이 할인 시에는 할인료는 수수료 비용이 아니에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인 겁니다. 이건 판매관리비로 처리했죠. 우리가 추심료라는 것은 만기 때까지 어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매관리비가 돼요. 이 추심료는. 그렇지만 할인료는 말이죠. 만기 때까지 가지고 있지 않고 이거는 자금 거래를 한 거예요. 어음을 파는 거예요. 중간에. 만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비용은 영업 외적인 거다.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관하던 어음이 이제 만기가 됐는데 또는 뭐 만기 저기 전이라도 만기가 됐다든가 만기 되기 전이라도 거래처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받으러 어음은 대변에 기록하시고요. 차변에 이것을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개정 과목으로 대체를 시켜 놓습니다. 부도가 나면 대변에 받으러 음 그리고 부도음과 수표가 차변에 온다. 네, 그래서 이 받으러 음은요. 처음에 받았을 때 보관할 때 차변에 왔다가 만기 때는 대변으로 가고 배서 양도할 때도 대변으로 가고 할인할 때도 받으러 음이 대변에 가고 부도가 났을 때도 대변에 받으러 음이 가는 것입니다. 어음과 관련된 거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분계를 이렇게 그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이거 실습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우리 이론 끝나고 실습할 때 이거 많이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매출채권 공부가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외상매출금 받으러 음에 대한 회계 처리는 우리가 알았는데 대손충당금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매출채권을 왜 대손충당금이라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지 결산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산 수정 분계가 지금 우리가 이제 개정 과목 정리하면서 계속 나올 거고요. 아까 그 단기 매매주권 평가하는 것도 그게 결산 수정 분계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당좌 자산을 공부하면서도 자산을 공부하지만 영업의 비용이라든가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들이 동시에 지금 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자산 공부를 하다 보면 저 뒤에 나와서 나중에 손익계산서 개정을 공부할 때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산 공부할 때 이미 언급이 됐던 거라서. 네. 그래서 앞에 자산 공부가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가 되고 이 자산을 공부하고 나면 그 뒤에서부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요.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대손의 회계처리 조금 이게 결산 분계에 해당되기도 하고 대손처리는 또 결산은 아니네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